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제2의 월급, 가장 확실한 건 부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죠. 물리적인 시간과 또 내 체력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몸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제2의 소득은 무엇일까? 만만한 게 재테크죠.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채권 투자입니다. 재테크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예금인데 예금을 가지고 배당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채권과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예금과 채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만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예금은 사실 최대 3년 정도까지가 최대 기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짜리도 있고 혹은 몇 개월짜리도 있고요. 길면은 3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만기를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채권이고요. 수익률은 예금이 요즘 기준으로 한 3-4% 정도 나옵니다. 1금융권은 3%대 그리고 2금융권 가면은 그래도 4%대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근데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채권은 비슷하지만 또 다양하거든요. 일단 국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예금이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예금을 하나 국채 투자를 하나 이 이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회사채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도 국채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쿠폰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회사채는 이 신용등급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 쿠폰 이자를 좀 더 많이 주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즉 안전할수록 이자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외에도 이 해외 채권으로도 눈을 돌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해외 채권은 국내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환율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금은 자본이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오늘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은 그때 찾는 거고 중간에 내 예금을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본이득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채권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채권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만원에 산 채권이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11,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11,000원이 됐을 때 팔게 되면은 차익 1,000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리가 계속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채권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세금 구조도 조금 다른데요. 예금은 이자소득세만 내시면 되지만 채권은 이자소득세와 비과세세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은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채권을 중간에 팔았을 때 자본이득도 얻을 수가 있는데 채권도 똑같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하지만 자본이득을 봤을 때는 국내 주식 차익처럼 세금이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예금은 대부분은 그냥 만기 지급이죠. 만기 됐을 때 이제 이자 지급하고 끝나고 채권은 조금 더 다양해요.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반기, 연 단위로 주는 것도 있고 혹은 만기에 일시에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2의 월급이라고 하면은 좀 정기적으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 단위로 하면 사실 좀 길잖아요. 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채권을 고를 때도 기왕이면은 이 쿠폰을 지급을 해주는 주기가 짧은 거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채권을 고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월급 만들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중도해지 가능하죠. 대신에 처음에 약속한 예금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단 중도 해지하더라도 예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채권은 중도 해지는 불가능해요. 다만 내가 보유한 채권을
누군가에게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식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채권은 막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오늘 팔아야지 하고 내놓으면은 오늘 안 팔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영원히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팔리면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도했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샀을 때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돼요. 다만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중간에 누군가에게 매도했을 때 그 전까지 받아온 이자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무세요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예금과 달리 중간에 채권을 넘기더라도 이자 수익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 방법이 있고요. 직접 투자하는 방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채권을 매수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표면금리 몇 프로짜리 고를 수가 있고, 신용등급도 우량한 거 혹은 좀 불안한 거 고를 수가 있고요. 만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보유 비용이 발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아무래도 채권을 간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나 ETF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따로 떼어져 나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단점은 거래가 좀 불편합니다. 최소 거래 단위가 좀 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채권 종류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채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시에 채권 투자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좀 불편하고, 중도 해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게 불편하죠. 물론 누군가에 매도할 수는 있지만 매도했을 때 거래량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시기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신용 위험에 노출이 커지죠. 국채는 아무래도 이자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로 좀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채는 어쨌든 이 신용 위험을 잘 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한 채권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신용 등급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신용평가사들이 채권 등급을 매기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바로 간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 일단 장점, 거래가 굉장히 편합니다. 펀드 당장 오늘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내일 해지할 수도 있고, ETF도 똑같죠. 오늘 살 수 있고 오늘 팔 수 있고 내일 팔 수 있고 아주 편해요. 신용 위험의 노출이 아무래도 조금 낮겠죠. 펀드나 ETF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단일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여러 가지를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채권 중에 1개 채권에서 신용 위험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은 리스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신용 노출 위험이 아무래도 직접 투자보다는 낮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 ETF 오늘 사서 내가 내일 모레 돈 쓸 일이 생겨서 오늘 판다. 팔면 바로 팔리죠. 바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편리함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죠. 간접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혹은 펀드나 이 운용 보수는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단일 종목 투자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회사채 딱 투자하고 싶은데 펀드나 ETF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딱 내가 원하는 채권을 고를 수는 없다. 이런 게 좀 아쉬움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직접 회사채 혹은 국채 투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기억나는 거는 그때 막 기아차, 현대차 회사채가 쿠폰이 굉장히 높았어요. 롯데호텔 이런 것들도 높았고, 하이닉스 기억나요. 좀 우량한 회사채들이 꽤 높은 쿠폰을 줘서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았던 타이밍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회사채는 좀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은 저는 간접 투자를 활용을 해서 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배당주란 무엇이냐?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 배당주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마다 이 A 주식을 누군가는 배당주로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는 배당주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배당주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률에 대해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그런 이제 주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 이하라면은 뭐 사실 그냥 예적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미니멈 4% 이상의 배당을 주는 회사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배당주 특징을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배당주 투자를 막 이렇게 되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배당주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단 말이 뭐냐면은 주가가 거의 얘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아. 저는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배당주 5% 받으려고 그냥 채권으로 4, 5% 수익 내고 말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뭐 하지만은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든 주식 자산이 성장주로 가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배당주의 비중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배당주를 막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5억 10억을 모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자산 가치, 이 주식의 가치가 성장주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배당을 많이 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꾸준하게 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려면은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출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수 기업 위주입니다. 특히나 약간 좀 독과점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 많죠. 대표적으로 KT, SK텔레콤, 한전, KTNG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뭔가 해외 시장에서 얻는 매출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매출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냥 인구가 5천만 내수를 갖고 있을 때 거기서 얻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그냥 매년 고정이 돼 있어요. 누군가는 또 이 산업에 딱 치고 들어오는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또 배당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자, 실제로 배당 주식의 차트를 한번 보죠. NH투자증권이 좀 요즘에 배당률도 좀 높고 그래서 배당주로 좀 인기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배당률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렇게 10년간의 차트를 이렇게 쫙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게 최고점이 한 17,000원 정도 됐고요. 지금 한 12,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만약에 요 16,000원일 때 이분이 뭐 대략 10년 전에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연배당을 6% 꾸준히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단리로 계산을 했을 때 배당으로만 약 60% 성과를 얻었으니까 6천만 원을 이제 벌었겠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배당주에 10년 투자했을 때 1억을 투자한 돈은 7천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당 6천을 받았기 때문에 토탈 수익은 1억 3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수익률 30%를 얻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3천만 원을 얻었으면은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30%의 수익률을 10년 동안 얻은 건데 만족이 되나요? 물론 배당주를 뭐 10년 20년 안 들고 있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또 뭐 이때 사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성장주를 사가지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배당주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써먹기는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차트 흐름, 주식 가치가 사실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나 이제 두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 한 5, 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고점 35,000원이었고 지금 약 비슷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가는 이제 그대로인 거죠. 차라리 그래도 이렇게 10년 동안 주가가 따라면은 10년간 이제 받은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5에서 60% 정도는 나올 거니까 뭐 그래도 이제 괜찮은 성과였다. 그리고 또 복리로 환산을 하고 그 재투자한 그 결과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 이것보다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으니까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저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조금 성향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도 좀 공격적인 성향이지만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더라도 출렁임이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좀 크게 왔을 때 꾸준히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 배당 수익을 갖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는 게 이 배당주기 때문에 일부 포트폴리오에는 꼭 편입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비중이 높을지 낮을지는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배당주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의 장점은 똑같아요. 원하는 종목으로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주식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돈 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 종목 발굴이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배당주였는데 걔네가 배당 안 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투자자로서 정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똑같은 이유인데,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가 변동에 있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배당률이 변했을 때 빠르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면 이제 간접 투자로 가야죠. 펀드나 ETF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일단 장점은 이 투자의 전문가들이 이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핫하죠. 이 ETF 중에서 월배당을 하는 ETF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월배당을 넘어서서 타겟 수익률, 나는 1년에 10% 배당 줄게, 요즘에 한 15%까지 나왔어요. 15% 배당 줄게, 이런 이제 ETF가 나왔거든요. 정확히는 그게 타겟 프리미엄 ETF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콜옵션 매도를 활용한 전략 중에 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당의 원천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지급을 해준다.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이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1년에 한 10% 얻을 수 있을지 15% 얻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를 또 활용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배당주는 아무리 배당률이 높아봤자 3에서 한 6%가 거의 최고치 같은데, 이런 타겟 프리미엄 ETF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최근 기준으로 최대 15%까지 연배당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그 ETF의 주가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분산 투자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나 대신에 운용을 하니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단일 종목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점, 한 10가지 종목이 ETF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있더라도 뺄 수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배당 투자는 국내는 사실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해외 쪽 많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슈드 같은 거 그냥 디폴트 값으로 많이들 모아 가시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타겟 프리미엄 ETF들이 나오면서 투자를 하면서 월 배당이 필요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타겟 프리미엄 ETF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리츠 투자입니다. 리츠 투자는 결국에는 이 빌딩에 투자하는 거죠. 빌딩은 크게 보면 진짜 이런 빌딩이 있고요, 물류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로 이루어진 리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리츠 투자는 쉽게 말해서 이 건물에 요만큼 지분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우량한 건물에 전체 투자할 돈은 없지만 내가 문 한 짝 살 돈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츠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은 부동산 투자하는 효과를 똑같이 얻으면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던 투자의 장벽, 빌딩 어떻게 사겠어요? 내가 1억 들고 있는데 빌딩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하지만 내가 1억 들고 있으면은 큰 빌딩에 회전문 하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1억 투자한 만큼 여기서 얻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혹은 이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른 이익을 내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리츠의 장점은 언제든지 내가 리츠 주식을 팔 수가 있다라는 것, 즉 언제든지 현금화가 너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했느냐, 오피스냐, 물류 창고냐, 혹은 뭐 데이터 센터냐, 상가 건물이냐, 임대주택 건물이냐, 어떠한 리츠의 성격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과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 자산의 가치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가 변할 수가 있죠. 실제로 몇 년 전에 리츠들이 대부분 5,000원에 상장이 됐다가 괜찮은 흐름으로 6,000원, 7,000원까지 올라갔고, 불과 몇 달 전까지 주식이 쭉 내려오면서 3,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7,000원에 산 사람들은 반토막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공모가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뭐 배당은 연 5, 6% 꾸준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주식을 좀 고점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츠 투자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구조예요. 내가 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렇게 채권을 담고 배당주 담고 배당 ETF 담고 나머지를 뭐 리츠로 담는 거죠. 그러면은 리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5에서 한 6% 정도 될 거고요. 배당은 타겟 프리미엄 ETF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배당주 ETF로 봤을 때 한 3, 4% 정도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은 사실 채권과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당주는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상승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채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도 3에서 맥시멈 한 5% 정도, 해외 채권 투자했을 경우에는 한 6%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채권은 이게 조금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본연의 이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죠. 채권 가격이 막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배당주는 이게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배당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어서 자산 가치가 좀 커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을, 물통 자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배당주다라는 거고, 리츠도 이 연 배당률은 조금 안정적이지만 가격의 가치는 변하죠. 대신에 주식처럼 막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전체 배당률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로지 배당률에만 집중을 한다라면은 채권과 리츠 이런 거에 비중을 좀 늘려야겠고, 배당률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전체 물통 사이즈가 커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배당주나 배당 ETF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2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재테크 도구들이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정리해서 드려봤습니다. 자산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